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급성신손상 AKI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와 반대되는 만성신부전 Chronic Kidney Disease CKD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CKD는 세부 단원이 첫 번째 만성신부전의 원인과 진단, 두 번째 전해질과 내분비 및 대사 이상, 그다음에 세 번째 칼슘 대사와 신성 골 이영양증, 그다음에 혈액 및 심혈관계 신경계 장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보존적 치료와 신대체 요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단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맞아, 신장 이식은 여기 저기 네플로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끼워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그 원인, 그다음 진단, 그리고 전해질 내분비 대사 이상, 그리고 칼슘 대사, 신성 고리혈증 여기 절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 CKD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봅시다.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Chronic Kidney Disease를 GFR과 알부민 유리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KD란 GFR이 점점 떨어진다. 즉,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병적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KI와 CKD의 차이는 무엇이냐? AKI는 네프론 각각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고, 그래서 치료를 잘 해주고 원인을 해결해주면 많은 경우 신장 기능은 거의 이전에 가깝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CKD는 네프론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어서 네프론의 수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남은 네프론들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힘들어가지고 곧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vicious cycle로 이제 점점 네프론 숫자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은 신기능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GFR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CKD 스테이지 3부터는 상당수의 네프론이 비가역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자체가 이제 비가역적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다 해서 전에는 chronic renal failure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임상적으로 좀 의미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CKD 스테이지 1, 2 이거는 이제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름만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chronic renal failure를 요즘에는 이제 CKD 스테이지 3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GFR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15 밑으로 떨어지면은 CKD 스테이지 5가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투석이나 이식 같은 콩팥을 대체하기 위한 요법, 그러니까 renal replacement therapy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end stage renal diseas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질소 노폐물, 유레아를 제대로 배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레아가 쌓여서 생기는 임상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유레믹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CKD로 이어지는 원인들이 대체 뭐가 있느냐? 아마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 몇십 년 전에는 CKD로 결국 투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장 기능이 뚝 떨어져가지고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가 새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발달해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투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냐? 아니죠. 오히려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당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가 요즘에는 그 원인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은 CKD의 원인이자 결과라 가지고 또 이게 또 CKD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외에 ADPKD나 아니면 Tubular Interstitial Disorder에 의해서 투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드문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혈압에 의한 CKD를 Hypertensive Nephrosclerosis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만 봅시다. 간단히 말하자면 높은 압력 때문에 키드니의 혈관들이 손상을 입고 그것 때문에 키드니의 이스케믹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결국 CKD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상 오랫동안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크레아틴이 올라있고 GFR은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AKI가 온 거냐 CKD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손으로 보면은 small atrophic kidney 양쪽 다 키드니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CKD들과 구별되는 특징은요. 소변 검사를 하면은 WBC, RBC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소변 검사 결과 즉 bland urinalysi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유리아도 신기능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양이 적은 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글루메로네프라이티스나 아니면은 다이아베틱 네프로파시에 의한 경우라면은 보통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프로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이퍼텐시브 네크로스클레로시스는 신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프로틴 유리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일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CKD가 됐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치료를 잘한다 그래서 GFR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GFR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GFR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혈압 조절 잘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당뇨나 디슬리피데미아가 동반되어 있다면 역시 치료를 같이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이걸 치료를 잘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유지 치료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줘야겠네요. 그래야 이제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를 잘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얘기를 굳이 왜 했냐면은 우리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사구체 질환인데 그 사구체 질환을 보면은 FSGS,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FSGS랑 Hypertensive Nephrosclerosis는 근데 이제 FSGS가 고혈압이 리스크 팩터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고혈압에 의한 네프로스클레로시스가 이제 FSGS보다 조금 흔하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빈도만 가지고 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고혈압도 long history of uncontrolled hypertension이 있고 이제 CKD가 왔는데 이게 FSGS가 생긴 거냐 아니면 hypertensive nephrosclerosis가 생긴 것이냐 어떻게 감별을 해야 될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이 FSGS는요. 보통 네프로딕 레인지의 헤비 프로틴 유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하이퍼텐시브 네크로스클레로시스는 보통 유해가 깨끗하다, 블렌드하다, 그리고 마일드한 프로틴 유리아다.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사실 감별하기가 좀 어렵고 그 소변 검사 결과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소변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 바이옵시를 하겠지만 바이옵시를 주지 않았다면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FSGS,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 계통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면 R형에 이거 감별하는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KD가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처음 해야 하는 검사로 뭐가 있을지 봅시다. 우선 히스토리 테이킹 해야겠죠.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이기 때문에 요거 히스토리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의한 CKD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날제식스, NSAIDs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리튬도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ACE inhibitor, ARBs 이런 것도 끼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AKI의 리스크 팩터가 되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CKD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항생제. 이거 항생제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네프로톡식한 항생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라든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아니면은 이제 방코마이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역시 CKD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AKI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possibly nephrotoxic한 약물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책에 보면 골드 페니실라민 이게 있는데 이게 USML에는 요 내용이 조금 나오지만 국신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세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믹 심톰에 대한 문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nausea, vomiting. 그 다음에 generalized pruritus 이런 게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고요. 심하면은 이제 유레미아가 심하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 mental status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neuropathy에 의한 운동장애, asterixis, 네, muscle weakness, 네, 감각 이상. 뉴로패스는 이제 감각 이상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muscle weakness가 떨어지죠. 그런 것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KD가 오면은요 또 볼륨 오버로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퍼럴 이데마라든지 아니면 퍼머널 에데마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조금씩 늘진 않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CKD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나 아니면 CKD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 안저검사, 호흡잡음 이런 것에 대한 피지컬 익사미네이션을 해보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CKD가 한 번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콕박 기능 검사 당연히 해야겠고요. 번크레아티닌 그리고 이제 GFR 개선해봐야겠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검사해봐야겠죠. 일렉트로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역시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칼슘이라든지 인산 이 수치도 잘 봐야겠고 그 다음에 HCO3, pH 그리고 이제 pH 검사도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에티올로지에 의한 CKD가 의심된다면은 이제 초기에 다른 그런 그 에티올로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루푸스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테마토스를 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멀티플 마일로마가 의심된다면은 이제 시럼이나 유린, 프로틴 일렉트로포레시스 이런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의학적 검사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한다면 키드니 소노가 처음 하는 검사로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상 키드니는 대략 한 12에서 14cm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8.5cm 미만 이하로 확 줄어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멀 베리언트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다. 키드니가 꽉 쪼그라들었구나. CKD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키드니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ADPKD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아밀로이도시스. 이거는 이제 아밀로이드증은 단백질이 막 쌓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멀티플 마일로마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 아밀로이도시스가 꼭 멀티플 마일로마는 아니거든요. 다른 원인들로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프로틴이 많이 쌓여버리기 때문에 키드니 크기가 오히려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당뇨. 당뇨 때도 신장 크기는 초기에 커져요. 그런데 신장 크기가 초기 커졌을 때는 GFR이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크기가 줄어들면서 GFR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CKD를 소노그래피로 보면서 크기가 커졌다. 근데 당뇨? 그때는 이제 당뇨 의심하기가 조금 어렵죠. GFR이 떨어져 있다면은 당뇨 때문에 GFR이 떨어졌다면은 크기는 오히려 작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HIV 이런 것도 있는데 HIV도 역시 아밀로이도시스 비슷하게 뭐가 자꾸 쌓여가지고 키드니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사실 요 ADPKD 말고는 나머지는 국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CK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renal artery doppler US라든지 핵이학 검사라든지 MRI, CT 이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겠다. IVP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어쨌든 이런 검사를 초기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인을 찾고 두 번째 AKI냐 CKD냐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이런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KD 진단에 좀 도움이 되는 소견들이 여기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틴 유래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다. 그 다음에 콩팥이 작아져 있다. 아네미아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캐스트 같은 게 왁시 캐스트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GFR이 60 이상으로 6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오래 갔다. 그리고 뭐 CKD의 데피니션에 가까운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AKI보다는 CKD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CKD 환자에게 발생하는 전해질, 내분비 및 대사 이상에 대해 봅시다. CKD 환자에게 발생하는 전해질 이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타입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입 A는 GFR이 떨어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농도가 변하고 증상도 보이는 거. 그래서 한 GFR이 50%만 떨어져도 뭔가 그것에 의한 이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타입 B는 한 GFR이 25% 정도까지 이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마지막으로 타입 C는 GFR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입 A는 대표적으로 뻔과 크레아틴이 되겠고요. 당연히 뻔 상승에 의한 증상 뭐 이런 것도 역시 타입 A에 가까운 움직임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부터 민감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GFR이 보통 1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의 50% 이하 즉 GFR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은 뻔과 크레아틴이 떨어지고 그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GFR 60은 CKD 스테이지 3잖아요. 그래서 그 CKD 3, 스테이지 3 이전의 CKD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치료,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요 스테이지 3부터는 CKD 자체의 합병증을 치료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들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아조테미아, 그러니까 뻔 올라가는 거의 증상은 너지아 보미팅,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약간 힘 빠지는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겠죠. 그러다가 심해지면은 이제 식이역질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B에 해당하는 것은 포스페이트, 유레이트, 포타시움,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포타슘과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칼륨하고 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GFR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머지 네프론들이 보상적으로 배설을 늘려준다. 그래서 한 GFR 30 정도까지는 보상이 되므로 농도가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데 그 GFR이 30 이하인 CKD 스테이지 4부터는 이 하이퍼칼레미아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특히 요 칼륨 이것 때문에 CKD 환자가 저칼륨 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C는 나트륨과 클로라이드가 대표적인데 이것들은 GFR과 농도가 거의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섭취를 제한하지 않아도 혈중 농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선 물과 소듐,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도 GFR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나트륨의 비중은 비교적 유지된다. 지금 나트륨 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실 책에는 아주 극도의 말기의 심부전이 되어야 나트륨 배설이 안 되는 나트륨 과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주로 나트륨이기 때문에 수분 과잉도 그때 가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나트륨만 보자면 그 얘기가 맞죠. 그런데 물도 그러냐면요. 그 CKD 환자는 임상적으로 볼륨 오버로드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레아 같은 것도 오스몰랄리티를 높이는 데 기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에 물이 많이 잡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이 꼭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트륨 농도는 비교적 정상으로 유지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overall volume status는 대개 볼륨 오버로드가 약간 되는 상태가 맞고요. 만약에 그리고 네프로틱 신드롬이 동반되어 있다면 당연히 볼륨 오버로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타시움. GFR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조금씩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칼륨의 배설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아니면은 칼륨 섭취가 늘어난다면, 예를 들면 변비라든가, 그 변을 통해서 약간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변비가 있으면 칼륨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칼륨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다든지, 또 칼륨은 어디에 많아요?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수혈을 하면은 우리 몸에 칼륨을 많이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수혈을 한 다음에 갑자기 헤몰리시스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세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세포들이 펑펑펑 터지니까 역시 칼륨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ACE inhibitor, ARBs, potassium sparing diuretics, beta blocker, NSAIDs 이런 약물들은 또 원래부터 칼륨을 약간 높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특히 여기 뭐 ACE inhibitor, ARBs 이런 것들은 이제 그 CKD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의해서 이제 키드니 기능을 약간 보호하려고 쓴 건데 그것 때문에 칼륨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면 역시 칼륨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KD 환자한테서는 이런 약물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의 칼륨 수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저칼륨 시기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칼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심해질수록 하이퍼칼레미아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CKD에서는 대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왜 생기냐? 물론 유레미아 자체에 의해서 하이 에나이오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는 것도 맞는데요. 그거 말고도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NH3 생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 신장에서 산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NH3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프로톤을 갖다 붙이면 NH4 플러스, 그러니까 암모늄 아이온이 되는데 그거랑 클로라이드가 결합을 해서 NH4Cl, 암모늄 클로라이드의 형태로 배설이 된다. 그래서 CKD에서는 네프론 숫자가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산을 배설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산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는 애시드가 쌓이고요. 그다음에 하이퍼칼레미아에 의해서 여기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더 심해지게 되겠어요. 하이퍼칼레미아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심화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때문에 또 하이퍼칼레미아 심화하고 이게 서로 조금 더 비셔 사이클로 악화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루코스 대사장애가 중요한데 CKD의 가장 흔한 원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뇨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CKD 환자에서는 당이 좀 높을 확률이 있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CKD는 당을 높이는 쪽으로보다는 당을 조금 더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인슐린 농도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인슐린이 약간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잇몸에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저기 뭐야, 당신생,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담당하는 장기가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키드니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역시 글루코스를 잘 올리지를 못해요. 어라? 그럼 뭐야? 당뇨 환자는 CKD가 되면은 오히려 당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를 못하고 특히 인슐린 맞는 사람은 막 당이 막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CKD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슐린 사용이나 아니면 경구 혈당 강화제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양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은 GFR이 60 미만이면 감량을 하고 30 미만이면 중단한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칼슘 대사와 신성 골 이영양증, Calcium Metabolism and Renal Osteodystrophy인데 오늘 이것까지만 할 건데요. 사실 이게 오늘 내용의 절반입니다. 이게 국시나 USMLE에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개념 자체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게 사실은 CKD 환자의 그 장기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 치료라던가 이런 거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험에 조금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험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거 국시 때 이해를 잘 못하다가 나중에 CK 공부를 하다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전해드릴 테니까 요거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주변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성골 이영양증 Renal Osteodystrophy란 뭐냐? CKD에서 나타나는 먼 모폴로지의 변화 일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CKD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 대사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의 칼슘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은 PTH,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Renal Osteodystrophy를 PTH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PTH의 반응을 잘 해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거. 사실 둘 다 뼈가 약해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PTH가 반응을 잘 해가지고 나타나는 변화를 High Turnover Status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Osteitis fibrosa cystic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TH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뼈 자체는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오스테오말라시아, 그 다음에 Adynamic Bone Diseas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요, 이제 PTH가 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될 텐데 아직 내분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몸에서 칼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칼슘은 아무 거랑도 결합을 하지 않은 free ionized 칼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free ionized 칼슘은 전체 칼슘의 한 40% 정도고 비슷한 비중이 알부민에 결합해 있고 나머지는 포스페이트나 오르가닉 애시드 같은 것과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PTH는 이 free ionized 칼슘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장에서 장에서 바이타민 D랑 칼슘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요. 왜냐면은 바이타민 D가 칼슘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이 바이타민 D를 액티브 폼으로 대사하는 거. 그거를 촉진합니다. 키드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바이타민 D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까지 흡수가 되면은 이제 간에서 한번
키드니에서 한번 이렇게 대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키드니에서는 이게 DCT에서 일어나는데 PTH가 그걸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뼈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작용해가지고 뼈를 녹입니다. 그럼 뼈는 칼슘 포스페이트로 나오니까 그게 혈액에 녹아 나오면은 칼슘 레벨도 높아지고 포스페이트 레벨도 높아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은 일단 바이타민 D 액티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뼈 녹이고 그러면은 바이타민 D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에서 칼슘하고 인산을 포스페이트를 둘 다 흡수하는 거를 높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레벨이 둘 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PTH가 있으면. 근데 혈액에 칼슘이랑 포스페이트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 둘이 다시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프레시피테이션이 돼버릴 거니까 그게 free ionized 칼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거냐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reabsorption, 칼슘은 높이는데 포스페이트의 reabsorption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포스페이트를 배설을 촉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PTH의 기능이에요. 결과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TH는 바이타민 D랑 같이 장에서 칼슘을 많이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도 또 많이 흡수를 하는데 포스페이트는 소변으로 배설을 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ree ionized 칼슘은 높인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세요. primary hyperparathyroidism일 때, 그러니까 PTH가 많이 나올 때 칼슘은 올라갑니다. 근데 포스페이트는 반대로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를 모종의 이유로 제거를 했다든지 했을 때 그럼 하이포파라사이로이드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칼슘 떨어져요.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기는데 포스페이트는 올라갑니다.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생겨요.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웃기는 게 이 PTH의 기본 기능은 사실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결과적으로 칼슘 수치를 높이잖아요. 근데 칼슘 왜 높이려고 그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PTH라는 게 사실은 오스테오클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뼈를 뼈를 녹이는 것도 촉진하는데 사실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를 통해 가지고 뼈를 다시 만드는 것도 촉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PTH가 아주 적절한 양이 있을 때는 결론은 뭐냐면 아주 적절한 양이 있을 때는 칼슘 레벨을 높여가지고 뼈를 만들고 그다음에 튼튼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때는 뼈를 녹이는 기능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뼈가 많이 녹아버려서 약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내본비 때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뒷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CKD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아까 조금 전에 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포스페이트의 배설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몸에 쌓인다. 즉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포스페이트가 칼슘하고 잘 달라붙는다고. 결국은 혈액에 free ionized 칼슘 레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겨요. 게다가 키드니가 바이타민 D를 액티브 폼으로 대사를 해야 칼슘의 재흡수를 높일 수가 있는데 네프론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타민 D를 제대로 액티브 폼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바이타민 D도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칼슘을 많이 먹어도 그거를 보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 GFR이 떨어지면은
칼슘이 떨어지고 포스페이트는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PTH의 분비가 올라가는 거죠. 왜? Free ionized 칼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상상이 사뭇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첫 번째, 오스테아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PTH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반응도 잘 해가지고 생기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FR이 떨어지면 PTH 분비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 PTH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PTH가 올라가니까 뼈가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이런 상태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뼈가 녹아가지고 뭔가 버블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죠. 마치 이제 뼈가 많이 흡수돼가지고 그 부분이 텅텅 비어버리는 게 꼭 시스트나 아니면은 버블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오스테아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이 잘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포스페이트가 결국은 키드니에서 많이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칼슘은 아무리 뼈를 녹여도 안 올라가지, 포스페이트는 계속 높은 상태지, 그래서 PTH는 계속 높게 나오지, 그럼 다시 뼈는 많이 녹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PTH가 뼈를 만드는데도 기여를 근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뼈가 녹는 것도 많이 녹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성도 좀 많이 되긴 되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많이 녹는 쪽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녹고 다시 생기고 녹고 다시 생기고 어쨌든 이걸 반복하는데 그거를 턴오버가 하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은 과도한 본 리업소션으로 뼈 밀도가 떨어지고 약해진다. 시스틱 라이팅 리전이 생긴다. 요런 거를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에 의한 osteoitis fibrosa cystica, high turnover bone diseas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이제 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이라 하면 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PTH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칼슘이 너무 떨어져서 그걸 보상하려고 PTH가 자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TH는 높지만 칼슘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요, 그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PTH를 많이 분비하려고 점점 하이퍼플레이지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폭주해가지고 막 PTH를 미친 듯이 분비하게 돼요. 근데 PTH 레벨이 그럼 더더욱 상승하는데 그거를 tertiary hyperparathyroid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ertiary hyperparathyroidism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우리 몸의 그 상태에 반응해가지고 칼슘의 분비를 조절하는 능력이 PTH의 분비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예 상실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뼈가 막 녹아버리니까 이때는 이제 칼슘 수치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오스테오말라시아는요, 이렇게 칼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PTH를 별로 많이 그렇게 분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PTH는 정상 또는 약간 상승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몸이 PTH를 잘 반응하지 않게 돼요. PTH에다가. 이거 꼭 그래서 이제 그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것처럼 약간 PTH에 리지스턴스가 생긴 거,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바이타민 D는 원래 모자란 상태인데 PTH도 모자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칼슘도 모자란 거나 모자라게 돼. 다 모자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CKD 되면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때문에 뼈는 이제 칼슘이 침전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이게 산에 의해서 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뼈가 잘 다시 형성은 안 되는데 살살살살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뼈의 콜라겐 파이버밖에 없게 되고 굉장히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코르티컬 본이 굉장히 단단하게 밀도가 높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게 굉장히 얇은 thinned out cortex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뼈에 보면은 마치 이게 파이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라베cul레이가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없어져가지고 막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은 뼈가 튼튼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흐릿해 보이는 오스테오피니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본페인, 머슬 크램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막 아픕니다. 뼈가 막 팔다리가 다 아파요. 이런 상태를 오스테오 말라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스테오 말라시아를 막으려고 칼슘이랑 바이타민 D를 막 많이 보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Adynamic Bone Disease라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비타민 D랑 칼슘을 너무 많이 보충해가지고 오스테오블라스트랑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다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PTH가 적절한 활동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아까 오스테오 말라시아 때는 PTH에 대해서 반응이 떨어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활동은 민기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칼슘이 뼈에 쌓이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쌓여버려요. 칼슘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피부라든지 작은 아르테리올, 혈관 이런 데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쌓이면은 피부 괴사가 되는데 그런 거를 칼시필락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혈관에 쌓이면은 vascular calcif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각각 이제 secondary, tertiary hyperparathyroidism, osteomalacia, adynamic bone disease 때 칼슘과 포스페이트, 바이타민 D, PTH, ALP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한번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쭉 따라가시면서 보시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거 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상들을 좀 보자면은 일단 오스테오말라시아가 생긴다면은 본페인, 뼈에 통증이 생기고요. 나머지도 프랙처 같은 것들이 잘 생기니까 이 본페인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뼈가 약해지니까 프랙처가 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칼슘을 많이 보충하면은 extraskeletal calcification, 그러니까 vascular calcification이나 아니면 calciphylaxis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칼시필락시스입니다. 피부에 있는 작은 아르테리올들의 칼슘이 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부가 괴사되어 버리는 거고요. 네,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은 요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에오르타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 나갈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오르타 분기 림 같은 그 부분에 허옇게 동그란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에오르틱 칼시피케이션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스파인 앞에 뭔가 하얀 파이프 같은 게 있는 모양이 보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 알터리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 같은 거 뭐야 하얗게 이렇게 낀 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femoral artery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얗게 낀 거 보이고 요 사진은 요 에오르타 있어야 될 부분에 역시 또 하얗게 낀 게 좀 더 뚜렷하게 잘 보이죠? 이런 게 바로 vascular calcification입니다. 특히 이렇게 abdominal aorta에 calcification 생긴 거 이거 가끔 보시면은
뭐야, 에어르타 앞에 뭔가 뭐 파이프 같은 게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 나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혈관의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혈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지금 카디오바스큘러 코모비디티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이거 치료를 잘 해줘야 될 텐데요. 사실 치료에 대한 그 치료의 목표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포스페이트, PTH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때 칼슘하고 PTH는 정상 수치까지 낮추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상까지 낮춰버리면은 오히려 오스테오말라시아나 아니면 오스테오말라시아 아니면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요. 단 이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알부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CKD 있는 사람한테서는. 그래서 알부민 수치를 보정을 해가지고 corrected 칼슘을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 기준을 무조건 10으로 놓는 게 아니고 알부민으로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corrected 칼슘을 하이 노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칼슘을 높이기 위해서 사야자이드를 쓰지 않는다는 거. 물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CKD에서는 기대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의사항은 알았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 유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칼슘을 적절하게 경구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이 목표치보다 낮은 상태다.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나 칼슘 아세테이트를 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인테스틴 내에서 포스페이트랑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어요. 식사랑 함께 복용해가지고 인산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산은 흡수가 안 되고 칼슘은 약간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포스페이트는 조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칼슘은 약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제 칼슘 수치를 너무 많이 높여서 low turnover bone disease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칼슘이 높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인산을 낮추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게 세벨라머라는 약인데 요거는 역시 포스페이트 바인더라 가지고 포스페이트의 흡수를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하이퍼칼세미아의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이나믹 본 디지즈 같은 low turnover osteodystrophy를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양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포스페이트나 칼슘, PTH 레벨을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renal osteodystrophy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KD의 정의, 그리고 CKD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KD의 증상이 어떤 게 더 있는지 마무리 짓고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